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민법 기본 강의에 앞서가지고 민법 입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법 입문 특강은 2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법률 관계,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이루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울 거고, 내일은 그 권리 관계, 권리 의무 관계인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각각의 개념이 지금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고, 법률 관계가 뭐고, 법률 행위가 무엇인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제 카페랑 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만들어 놨거든요. 질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에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여기 네이버 카페를 주로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급한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 오픈 채팅으로 여러분들 그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민법 공부할 시간이 참 없습니다. 민법 공부할 시간이 참 없고 다른 과목 할 시간들도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민법을 좀 효율적으로 양을 줄여서 반복을 할 거냐, 그 3단계 커리큘럼을 제가 기본 강의, 문제풀이, 최종 정리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한번 싹 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커리큘럼, 그 다음에 강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민법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특히 민법에서 우리 6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셔도 60점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60점이 아니라 최소 70점 이상은 제가 보장을 해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기본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출간이 되거든요. 민법의 맥 1판이 이제 출간이 돼서 이게 이제 기본서입니다. 요게 기본서고, 이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 강의에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더라. 이 개념과 판례와 법에 따른 논리, 그 법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니까 이 개념과 법리에 대한 이해를 잘 쌓아주시고, 그에 따라서 내년 2월에 개강하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TRS 민법 정지문과 핵심 지문의 맥 두 권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풀이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정지문으로 핵심 키워드, 답에 우리 객관식이니까 정답에 OX를 찍어내는 그 핵심 지문의 키워드를 그 훈련을 할 거고요. 핵심 지문의 맥, 이게 이제 OX 교재거든요. 이 OX 교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과제를 부여해드리고 과제 수행 여부를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매일매일 진도별로 오지선다 문제풀이도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 오지선다에는 우리 공인노무사 역대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출제하는 관련된 다른 타직렬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문제풀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최종 정리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민법 정지문을 보시면서 제가 정지문의 핵심 키워드만을 모아놓은 키워드 쟁점명이 있거든요. 그 쟁점명을 가지고 우리 민법 전체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 지문에 그 다음에 타시험 기출까지 일부 있는 얘네들의 모든 한 1000개 정도 되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1시간 내에 복습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강의에서는 주로 요 맥을 잡자. 개념과 법리, 특히 민법이 여러분들 한글로 쓰인 외국어 같거든요. 추심, 전부 이런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낯선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법리에 대한 이해, 이게 왜 타당한지만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논거 하나씩은 꼭 기억을 하자라고 해서 이 논거와 관련된 우리 과제가 나갈 겁니다. 논거 수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지문, 특정 법리가 왜 옳고 왜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논거를 여러분들 하나씩 꼭 뽑아봐 주세요라고 진도별로 그 논거를 뽑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은 2단계,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만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 노동법 하실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 시험은 1차랑 2차랑 병행해야 되는 좀 그런 그 구조가 참 그 수험생에게 비친화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를 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차를 쳐야 되기 때문에
특히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민법의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 부담을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 커리큘럼까지 설명하고 이제 오늘 인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인문 강의는 2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일에서 한 2시간 정도씩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4회를 잡아놨는데 여러분들 굳이 4회 하실 동안 만약에 그냥 2회만 하시고 나머지 2회는 노동법에 시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그 이수진 변호사님 강의가 개강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노동법 열심히 하세요. 노동법. 일단 그러면은 민법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자료 나간 1페이지 민법 서론, 이게 그 제 민법에 맥에 실려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갖고 온 거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막 반드시 암기를 하거나 얘는 챙겨가야 한다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얘는 꼭 챙겨가 주세요라고 하는 애들만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떠한 특정,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그 문제, 우리 민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좀 기본기의 측면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먼 훗날 여러분들이 도저히 민법의 각각 제도를 공부하기가 싫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초심을 다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대해 가지고 일단 배우겠다. 여러분들 민법, 민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민법의 민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민법을 배워야겠대요.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민법이 양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민법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1페이지 보시면 그 로마자 1번 사법, 일반 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사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일반 사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실체법입니다. 그러면은 실체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민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특히 저같이 제가 만약에 이제 소송 대리를 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민사 분쟁이 해결되는지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체법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금 돈을 대여해 주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을은 돈을 갚아야겠죠.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말을 갚아야 한다. 저도 제가 친구한테 돈 얼마 일정 부분 빌려줬는데 한 2년, 한 3년 됐네요. 3년째 돈 못 받고 있거든요. 돈을 갚으려면 여러분들 제가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직접 그 친구 재산을 가져와서 제가 팔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법원을 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 제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을 상대로 너 왜 돈을 안 갚냐라고 하면서 갑이 직접 을을 상대로 갑의 을에 지갑을 뒤져가지고 현금을 꺼내 오거나 혹은 계좌이체를 강제로 하거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공적으로 그 재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원을 끼고 오는, 우리 큰형님이라고 말씀 늘 드리겠습니다. 법원을 끼고 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민사 소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이 실체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민사 소송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송이 뭔지 아세요? 소송? 지금 민소 시간인데 소송이 뭔지 아세요? 소송? 그러면 소는 또 뭔데? 소는 뭐고 소송은 뭔데? 여러분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그 시트콤 기억하세요? 저는 그 거침없이 하이킥 그거 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민용 어머니가 이제 개성댁이라는 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민용이가 신지랑 결혼을 했는데 신지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면서 민용이네에서 해준 아파트를 꿀꺽하고 러시아로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개성댁 아주머니께서 야 소송해, 소송해, 반드시 이겨, 소송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송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뭐가 맞는 말이냐? 소를 제기해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가 뭔데? 소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에게 법원님 제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제가 저한테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재산에 제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을 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문, 여러분들. 판결. 법원님께서 판결을 해주십니다. 아, 그래, 너 권리가 있니? 너 쟤한테 돈을 빌려줬니? 그러니까 권리가 있네. 알겠어. 그럼 그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법원에 와가지고 집행을 신청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라고 하는 판결을 구하는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원님을 등에 끼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법원의 공권력 있는, 법원의 공권적인 판단을 구하는 신청이 곧바로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했다라는 건 우리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해가 아니라 소를 제기해가 맞는 말이고요. 그럼 소송은 뭔데? 소송은 뭔데? 이 소를 제기하고부터 판결까지, 우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부터 여러분들 이제 소송이 막 진행된다라고 하잖아요. 변론기일이 열리고 판결이 났다까지 그 과정, 이 과정 내지 절차를 이거가 여러분들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절차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랑 구별되는 게 실체법이에요. 이 절차랑 구별되는 게 실체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체는 결국에 뭔데요? 실체는 결국에 권리와 의무입니다, 여러분.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들 실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한 5번만 반복할까요? 실체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실체는 권리와 의무예요. 실체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실체는 권리와 의무예요. 실체는 권리와 의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법은 실체법상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올까요? 요거는 이제 안 지우겠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요. 이 실체라는 말 자체가 뭐랑 동의어다?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으면 이렇게 소가 제기되어서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가 이 권리와 의무 관계, 우리 돈을 빌려줌으로써 갑이 을에게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돈을 저에게 갚을 의무가 있죠. 이 관계가 뭔데? 이 권리 의무 관계랑 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법률 관계입니다. 이게 법률 관계예요. 이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법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법은 일반적인 다른 규범과 달리 우리 종교나 도덕과 같은 일반적인 그런 도덕적인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법의 핵심은 강제성이거든요. 강제성. 그러니까 강제성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고요. 강제성 있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강제된다는 겁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법원이 들어와서 당신의 재산에 또는 당신의 의무 실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소송을 제기하고 마지막에 그걸 강제 집행한다라는 이 강제성 있는 법률 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서 실체는 다시 한번 권리 의무 관계이고요. 실체는 같은 말로 결국에는 법률 관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권리, 의무, 법률, 관계 요 말이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 그러면은 여러분들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데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이제 핵심이겠더라.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발생했다라는 게 마치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돈을 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그 대여금 계약과 같은 그 발생을 시키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게 있겠고요. 그 내용이 이제 사라지는, 소멸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변경되고 사라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 이게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뒤에서 뭐 권리 변동 이런 날 배울 텐데 권리 변동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을 하고 권리가 다른 내용으로 변경이 되고 권리가 소멸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잘 갚았어요. 을이 아까 앞에 사안에서 을이 돈을 잘 갚았으면 제가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었던 돈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만족을 얻어가지고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 권리 변동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권리 관계를 형성해서 그걸 변동시키는 게 있을 거면 밑에 요 법률 관계 측면에서 다른 동의어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법률 관계를 형성해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내용이 될 거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법률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를 형성시키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게 뭔데? 그게 법률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률 행위는 여러분들 법률은 강제성 있는 권리 의무랑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그 강제성 있는 권리 의무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 법률 관계에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있으면 여러분들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는 거고요. 법률 관계의 변동을 다른 말로 이제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률 행위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권리와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 권리와 의무가 변동하는 효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면 권리와 의무 같은 말로 법률 효과. 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을 한번 해보면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오늘 만약에 가가지고 복습하실 필요는 없지만 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얘만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편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법은 실체법이다. 근데 실체랑 구별되는 게 절차법인데 절차는 뭐예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판결을 받기까지의 그 나라에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그 절차를 의미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절차와 구별되는 내용으로서 실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제 하나 심화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행정쟁송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2차 필수 과목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에 절차 요건, 소송 요건이라는 말이 있을 거고요. 소송상 말하는 게 실체가 이제 본안이라는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잊어주세요. 행정쟁송법을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요거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진행되는 그 판결까지의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인데 민법은 그 절차가 아니다. 그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판결을 왜 구해요? 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야 빨리 의무를 이행해라고 하기 위한 그 권리와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판결을 구하는데 그럼 그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데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민법이 권리와 의무의 동일어인 실체라는 말, 실체법이고요. 그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규율한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 법규성 이런 말 하잖아요. 법규가 무슨 말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우리는 법율 관계를 규율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과 관련해가지고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벌어지면 그 법률 관계, 민법상 법률 관계가 어떤 표현이죠?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을 했다? 내가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규율, 다스리겠다? 민법에 따라서 다스리겠다. 그래서 법규거든요, 민법이. 그래서 법률 관계를 다스린다라고 해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해서 법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해보면 실체는 여러분들 권리 의무다. 실체는 권리 의무다. 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법규인데 권리 의무 관계가 같은 말로 권리 의무가 같은 말로 법률이니까 이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법규가 이제 민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가 이제 만들어내면 발생이 되겠고요. 또는 내용이 변경되겠고요. 내용이 소멸되는 그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그리는 게, 이 변동 과정을 그리는 게 민법이다. 권리 의무가 생기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우리 민법이다. 그럼 다른 말로 권리 의무를 이제 법률로 치환을 해가지고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민법이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법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이 변동시키는 효과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데 이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그 효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행위로서 발생을 하는데 쉽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법률 붙여주시면 돼요. 법률 행위가 있으면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그 효과가 발생한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게 요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오늘 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 할 거는 그래서 선생님 최종적으로 권리가 뭔데요? 권리가 뭔데요? 그리고 어떤 권리를 판단할 건데요? 를 이제 오늘 배울 게 요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배울 거고요. 내일 우리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률 관계 측면에서 볼 거고 내일은 그 법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바꾸고 없앨 건지에 대한 핵심 법률 행위에 대해 가지고 배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 개념은 오늘은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이고요. 실체는 권리 의무더라. 실체는 권리 의무더라. 그 권리 의무는 뭐다? 요 강제성 있는 법률이더라. 그러니까 동의어로 권리 의무 관계는 곧바로 법률 관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3개. 이거 3개만 잘 이어놓고 가셔도 오늘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이제 민법으로서의 법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강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 사법, 일반 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입니다. 로마자 1번이에요. 사법, 일반 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자,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다. 이 결국에는 민법이 어떠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데 사법상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뭐가 공법이고 뭐가 사법인데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핵심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만 어떤 개념으로 구별이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지울게요. 여러분들 공법, 행정쟁소법, 민사소송법 이런 게 다 공법이거든요. 공법은 여러분들 공에서 갑시다. 공익을 위한 법입니다. 공익을 위한 법. 대표적으로 행정법 이런 게 있거든요. 공익을 위한 법으로서 어떠한 관계를 규율하는데 공법은 여러분들 어떠한 결국에는 법은 법규로서 법률 관계를 규율해야 되는데 법률 관계를 규율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루어야 되는데 어떠한 법률 관계냐가 공법이냐 사법이냐를 구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공익을 위한 법으로서 대표적으로 행정법 등이 있는데 요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공익을 위한 법으로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 관계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특히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특히 국가와 국가 사이를 규율하는 행정법, 헌법재판소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국가가 강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를 하겠죠. 감옥에 보내든지 병역법 위반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사법은 그래서 사법으로서의 민법이 나오는 겁니다. 사법은 이 나라를 전제로 하는 국민이 아니라 얘는 사인과 사인. 사사로울 사자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그 한자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로서 그걸 규율을 하더라라는 게 우리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익, 우리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익.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 다른 말로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으로서의 민법이에요. 옆에 보시면 거기 이제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나와 있죠.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법은 규율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율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와 개인,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더라.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가 공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이제 가볼까요? 사인 상호간, 우리 개인들 사인 상호간에 물건을 사고 팔아 또는 원룸 계약을 체결해 이런 식으로 사인과 사인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죠. 그 사회생활 관계, 사인 상호 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 읽자? 법률 관계 또는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서의 법규다라고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법치주의를 지배 원리로 하고 공법 관계의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에 의하지만 사법은 사적 자치를 지배 원리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문장들은 가볍게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구별 기준이에요. 공법 관계,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기관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라면 사법은 사인과 사인, 우리 개인처럼 개인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럼 저는 친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친구는 저에게 갚을 의무가 있거든요. 이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핵심은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로 이 문장을 읽어내는 겁니다. 다음에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문장 먼저 읽어볼까요? 민법은 사법으로서 일반 사법이다. 법은 적용 범위 내지 적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법은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에 적용되는 법이고요.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 장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다.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논의인데요. 그래서 왜 일반사법이냐? 우리 얘는 안 지우면 안 되는데? 요거 한번 지우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복습할 때,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복습할 때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법은 지우지 말고. 대표적인 특별법이 여러분들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 대표적인 특별법이 민법이 일반사법이라면 특별사법으로서 민법이 이게 일반사법. 그러니까 일반은 여러분들 모든 경우에 적용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일반이라는 말이고요. 특별은 특별사법으로서의 상법, 특별사법으로서의 상법, 상법. 여러분들이 상법 조문을 펼쳐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은 뭐겠어요? 특별한 경우. 특별은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 그 사법이더라. 그러면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인데 그 특별한 경우가 뭔데요? 이 특별이라는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 사법, 우리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법률 관계가 이제 권리 의무 관계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 특별한 경우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 이 사인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우리 개인들이 좀 특수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인. 영업을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상인들. 사인이 알고 보니까 상인의 지위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문구점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과 상인들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특별한 경우, 이 사인이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이 먼저 적용이 되더라라는 게 우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상법을 물어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상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법이 특별법으로서 만약에 그 사인이 상인이더라. 영업을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점, 문구점 등등을 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때는 상법이 적용되고요. 그들 간의 법률 관계는 상법이 그걸 규율하겠더라.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 여러분들 똑같은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위해서 신림동에 오셔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가지고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대차에 관해서 우리 같은 이제 수험생들 이런 사람들은 민법 일반적인 경우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상인들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원룸이든지 그 점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때는 상법이 적용되더라. 그 법률 관계, 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특별사법으로서의 상법이더라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밑에 이제 핵심, 예를 가져가자. 3번 여러분들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실체는 권리와 의무고요. 그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곧 강제성 있는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의 의미는 여러분들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요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요 세 가지 말을 합쳐서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빼고 보통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하는 실체법이다. 실체의 의미 자체가 권리, 의무이고요. 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뀌거나 또는 소멸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상의 의무의 위반 등이 있어요. 제 친구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절차가 뭐라고요? 소송. 이게 소송입니다, 여러분들. 절차가 소송이에요, 절차가. 그래서 소송이랑 절차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가 뭐겠어요? 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는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들을 절차법이라고 하고요. 민사소송법이 대표적이다라고 해서 제가 소송은 절차다라고 개관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얘는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얘는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없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가장 구별 기준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면 반드시 법전을 들고 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민법의 맥에 웬만한 조문은 다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기출되었거나 혹은 기출될 수 있는 웬만한 조문은 원문으로 조문 박스로 다 실어 놓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문을 한번 보면서 법전을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 법전.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민법전에, 공인노무사 법전에 있는 그 민법 파트, 걔가 여러분들 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법전에 있으면 그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근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그럼 뭐냐? 우리 공인노무사 민법전에 있는 그 민법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관계,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민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전술한 사법, 일반 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 여기 나온 민법전이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부속법률, 실질은 민법에 속하면서도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법, 또는 여러분들 원룸 계약하시면서 특히 전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체결하시면 전세 보증금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표적으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전부 다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보고 너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구별할 수 있니?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안 물어보니까 그냥 민법전, 우리 공인노무사 민법, 우리 법전에 있으면 그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2페이지 가시면 나오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현행 민법전을 특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더라. 현행 민법전, 여러분들 법전 안에 들어있는 거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 그 민법을 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께 굳이 읽어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 읽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가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민법의 기본 원리가 왜 중요하냐? 민법의 기본 원리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왜 제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님 제 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법원님께서 대신 나서가지고 저 친구가 저로 하여금 돈을 갚게, 저에게 하여금 돈을 갚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강제성 있는 강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국가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돈을 갚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돈 안 갚으면 장땡 아니에요? 그냥 들어놓고 배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더라. 여러분들 옛날부터 로마법 시대부터 이제 로마 시대부터 나오는 요 말은 꼭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인데 이게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계약. 우리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룸 계약 이런 거 많이 표현을 하지 않나요? 매매 계약, 원룸 계약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계약이 여러분들 계약이 대표적인 지웠네요.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 행위고요. 법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룸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원룸 사용 수익할, 원룸을 이용해서 내 집처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죠? 월세 내셔야죠.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집주인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원룸을 깔끔하게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원룸을 자기 소유의 물건인 그 원룸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제공해줄 의무가 있고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돈 주세요. 월세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법률 행위다,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행위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법률 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안 지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기분이 좋겠죠. 집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우리 세입자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또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려. 월세를 계속 밀리면 세입자가 배째라 하고 끝낼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더라. 요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법원님, 제가 저 사람이랑 월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한테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님, 제가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상대로 강제로 법원님께서 나서셔가지고 강제로 저 사람을 하여금 돈을 갚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하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게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파생되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함부로 체결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지금 배우러 갈 겁니다. 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여기는 동그라미 1, 2, 3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근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 존중, 그 다음에 사적 자치,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이라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인정하였다. 여러분들, 사유재산권이 왜 중요하냐?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사유재산, 내 소유 물건이야가 왜 중요하냐? 예전 봉건사회에 우리 농노들 전부 다 땅을 빌려서 경작했습니다. 사유재산,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있다라는 그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은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게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계약의 구속력. 요 말 자체가 이제 계약은
자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인과 사인 간의 사인 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인정을 하는데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가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의 강제성 있는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너네들 의사에 따라 가지고 있잖아. 너네가 원해서 했잖아. 너네가 원해서 했잖아. 너네의 의사에 기해서 했잖아. 너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원룸 계약을 체결을 한 거잖아. 그럼 지켜. 이겁니다. 이게 지켜지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약속을 파토내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원해서 너네의 의사에 기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그거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거 안 지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너 대신 내가 돈 갚게 할 거야. 너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우리 원룸 주인한테 돈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볍게만 읽어보시고요. 오늘 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사적 자치의 원칙 여러분들. 개념.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사법적 법률 관계, 우리가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우리 월세 계약, 원룸 계약에 관해서는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자신의 법률 관계를 그의 의사에 따라,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네가 원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든 원룸 계약의 형식을 월세로 할래, 전세로 할래, 아니면 반전세로 할래, 이런 식으로 그걸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의사에 따라 정하게 해줄게. 그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요. 그 의사에 따라서 했어? 그러면 따라. 그에 따라. 너는 그에 따라야 해가 뒤에 나오는 계약의 구속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행규정이라는 좀 낯선 개념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강행규정 우리 민법 기본 강의 시간에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볍게 볼게요. 이쪽으로 할까요? 얘는 듣고 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챙겨갈 개념 아닙니다. 근데 강행규정 이런 어려운 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처음부터 약간 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소개만 드릴게요. 자, 의사에 기하여라는 말, 의사에 기하여, 내가 원해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민법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말씀드릴 겁니다. 임의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임의로 또는 임의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미 대리인이 있을 거고요. 나중에 대리 쪽 파트 가면은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임의라는 말이 우리 민법에서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 이미 랜덤, 그게 아니고 랜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임의라는 말이면 의사에 따랐다, 의사에 임했다, 의사에 기했다라고 해서 요 말이 의사에 기했다라는 말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임의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임의라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임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할 수 있는 거.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민법에 나온 것과 다르게 당사자가 의사에 기해서 내용을 막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적 자치. 여러분들 사적 자치, 그다음에 의사, 당사자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의사 존중 뭐 이런 말 다 막 바꿔 쓰거든요. 의사 존중 또는 의사에 기하여. 근데 강행 규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강행해야 된다. 의사가 들어올 수가 없다. 당사자가 의사에 기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따라야 돼. 요 말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임의라는 말이 여러분들 임의라는 말이 의사에 기하여와 같은 말이고요. 그 의사에 기하여는 어디서 등장을 했다?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겠더라.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반전세로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더라. 요 노란색 동그라미만 지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행 규정은 기본 강의 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행 규정은 우리 의사에 기할 수 없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요. 강행 규정, 그 규정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게 요 강행 규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각주 보시면 요게 딱 잘 나와 있죠. 자, 강행 법규 같은 말입니다. 강행 규정은 법령 중에 상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요 의미는 오늘 챙겨가지 마세요. 그냥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건 핵심은 의사로, 당사자의 의사로,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또 다른 말로 임의로, 즉 의사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당사자의 의사로, 임의로, 또 다른 말로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반드시 그렇게 따라야만 해 라는 게 여러분들 강행 규정입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여러분들 헌법상 근거는 행복 추구권인데요. 이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사적 자치의 원칙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게 일반적 행복 자유권에서 파생되게 안 물어봅니다.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페이지에 사적 자치의 원칙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적 자치의 원칙까지만 하고 자 로마자 3번 사적 자치의 파생 원칙이거든요. 첫 번째로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쪽 다시 와가지고 잠시 이쪽 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임의로와 같은 말이고 임의로가 다시 한번 무슨 말이라고요? 의사에 기하여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사적 자치를 존중해 줄게 라는 말은 너의 의사에 기해서 마음껏 해도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밑에 내용을 볼까요? 이 원칙은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지. 그 다음에 내용 결정. 어떻게 할 건데? 내용을 어떻게? 월세, 전세, 반전세로 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방식의 자유. 서면으로 할래? 구두로 할래? 서면으로 보통 하겠지만 구두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이러한 계약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계약 자체를 맺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계약 체결의 자유. 여러분들 보고 우리 노무사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신림동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원룸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계약 체결의 자유고요. 또 누구와 계약을 맺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건지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요거는 하나 가필 같은 거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방대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이 되더라.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가 의사에 기해 가지고 너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계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법률 행위로서 법률 뭐라고요? 권리 의무.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행위로서 이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 너가 자유롭게. 그러면은 그거 지켜. 그만큼 자유를 보장해줬으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소유권 존중의 원칙.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우리 민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볼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줄 여러분들 다 읽겠습니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해서 재산, 그중에서도 소유권은 개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강한 보호를 받는데요. 교과서적인 그냥 표현입니다. 다음에 소유자는 그가 소유하는 물건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게 211조에 나와 있거든요. 조문 2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 조문 내용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제 갤럭시 탭이거든요. 우리 삼성 갤럭시 탭인데 이게 제 소유 물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뭐겠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수원의 땅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수원에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우리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팔아서 이익을 낸다. 이게 수익이고요. 처분은 뭐겠어요? 이거 팔아먹는 겁니다. 제가 이 갤럭시 탭 이거 당근마켓에 팔아서 팔아버리는 그 처분 요 세 가지가 핵심 권능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라 그랬어를 지금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올 개념이에요. 밑에 소유권의 보호를 위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생님 소유권도 모르겠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뭡니까? 오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은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오늘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사적 자치의 수정도 오늘 볼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법 및 민사집행법 기본 용어 정리입니다. 이제 약간 민법상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떠한 특정한 기본 용어들이 있다. 요거를 오늘 한번 잘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지금 56분이거든요. 10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